면회 온 누나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육군 중사 동생.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시퍼런 피멍이 선명했습니다. 야, 박 중사. 쪽팔리게 누나들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빨리 기어 들어가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화발로 동생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대대장. 그는 분노에 찬 누나들을 훑어보며 비웃듯 한마디를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누나들, 제 장기 복무하기 싫대요. 하지만 기고만장한 대대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두 여자가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순간 큰 누나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든 곳은 다름 아닌 방첩사 감찰수사단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낡은 콘크리트 건물을 때렸다. 제육보병사단 예하의 한 대대 지휘통제실은 밤 11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날씨 탓이 아니었다. 대대장실에서 흘러나오는 고성 때문이었다. 야 박동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최만식 중령의 목소리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복도까지 울렸다. 행정반에 앉아있던 당직 사관과 상황병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대대장실 안 군수 담당관 박동민 중사는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 상의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최만식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결제판을 탁자에 내던졌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지난번 지시하신 동계 피복 수령권은 보급 수송대대 사정으로 내일 오전에. 핑계 대지 말라고 했지 내가. 최만식은 마시던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내용물이 바닥에 튀었다. 내가 일을 그따위로 하니까 연대 군수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야. 뭐? 대대에서 수령증이 안 넘어왔다고. 내가 너 때문에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야 중사 나부랭이가 지휘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너 장기 복무 심사 언제냐?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꿈 깨라. 내가 내 목을 걸고 너 장기 안 시켜. 내 평정 긁히면 내 군 생활도 끝인 거 몰라? 박동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최만식의 폭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만 가득하고 실무 능력은 전무한 그는 모든 스트레스를 만만한 부사관들에게 풀었다. 특히 묵묵히 일만 하는 박동민은 그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나가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박동민이 경례를 하려던 찰나였다. 최만식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아크릴 명패를 집어들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그의 고질적인 버릇이 도졌다. 꺼지라고 이 새끼야. 투박한 소리와 함께 명패가 박동민의 방향으로 날아갔다. 박동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명패의 모서리가 그의 왼쪽 광대뼈 부근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동민이 외마디 신음을 삼키며 비틀거렸다. 날카로운 아크릴 모서리에 긁힌 피부가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며 최만식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혀를 찼다. 피하라고 던진 걸 처맞고 있어 멍청하게. 야 나가서 약 발라. 재수없게 피 흘리지 말고. 박동민은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필승. 대대장실을 나온 박동민은 행정반 병사들의 시선을 피해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처참했다. 눈밑이 찢어져 살점이 벌어졌고 주변은 벌써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휴지를 뜯어 상처를 눌렀다. 분노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폭력뿐이었다. 신고할까? 헌병대에 찌를까? 수천 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이라는 무게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에서 그가 군복을 벗으면 당장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들이 걱정할 것이 두려웠다. 엘리트 장교인 두 누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못난 남동생이 부대에서 맞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누나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뻔했다. 박동민은 찬물로 얼굴에 피를 닦아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쓰라림이 뇌를 찔렀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참자. 참아야 한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한 이자카야. 퇴근 후 사복으로 갈아입은 두 여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소속 박지윤 중령과 육군본부 법무실 소속 박지수 소령이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다. 언니 요즘 방첩사 분위기 어때? 부대 개편되고 정신없지? 박지수가 안주로 나온 타코와 사비를 집으며 물었다. 박지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주를 털어넣었다. 그녀의 눈매는 날카로웠고 쇼컷으로 자른 머리는 차가운 인상을 더했다. 똑같지 뭐. 보안 감사 시즌이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느라 바빠. 너는? 고검부 일할 만해? 이번에 들어온 사건 많다며. 말도 마. 성추행에 횡령에 아주 가지가지들 한다. 오늘은 어떤 미친 대위가 병사들 휴가증 팔아먹다가 걸려서 그거 조사하느라 밥도 못 먹었어. 군대가 아주 썩어가고 있어. 박지수는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법무실 내에서도 미친 개로 통했다. 박지우는 피식 웃으며 빈잔을 채워주었다. 그러게. 썩은 건 도려내야지. 아 참, 동민이한테 연락 왔었어? 박지윤의 질문에 박지수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톡도 일이 안 없어져. 훈련 있나? 훈련 일정 없는 걸로 아는데. 내가 지난주에 사단 보안 담당관한테 슬쩍 물어봤거든. 별다른 일정 없다고 했어. 박지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동생 일이라면 유독 예민했다. 10년 터울의 막내 동생 동민은 자매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부사관으로 임관한 동생이었다. 이상하네. 동민이 녀석 아무리 바빠도 언니 전화는 꼬박꼬박 받잖아. 내가 다시 해볼게. 박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동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참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다. 작은 누나.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박지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목이 좀 부어서. 지금 당직 근무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해. 야 박동민. 너 무슨 일 있지? 솔직히 말해. 너 누나들이 누군지 몰라? 나 육본 법무관이고 큰 누나 방첩사야. 숨길 생각하지 마. 박지수의 촉이 발동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동민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니야 정말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번 주말에 면회 오지 마. 나 바쁠 것 같아.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다. 박지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박지윤을 쳐다봤다. 박지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면회 오지 말라고? 응. 동민이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오히려 족발 사오라고 난리치던 앤데. 언니, 이거 냄새가 나지 않아? 박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차키를 올려놓았다. 내일 토요일이지. 나 당직 아닌데. 언니는? 나도 비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어디로? 철원? 공식 방문 아니고 그냥 누나로서 면회 가는 거야. 근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지. 박지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작전을 앞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옷 편하게 입고 와. 계급장 떼고 민간인 모드로 가서 바닥부터 훑어보자고. 내 동생 건드린 놈이 누구든 간에 만약에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박지윤은 말을 맺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수는 알 수 있었다.
언니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박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았어. 내가 내일 아침에 언니 집으로 갈게. 걸리기만 해봐. 아주 법전으로 대가리를 깨버릴 거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강원도 철원군 육사단 XX여단 X대대 위병소 앞. 검은색 제네시스 SUV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석에는 검은색 패딩 점퍼 차림의 박지훈이, 조수석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박지수가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장이 차량으로 다가왔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박지훈이 창문을 내렸다. 찬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면회 왔어요. 군수가 박동민 중사 누나들입니다. 아, 박동민 중사님 면회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장이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인터폰을 잡았다. 박지수는 차 안에서 위병소 주변을 훑어봤다. 시설은 낙후되었고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분위기 쎄하네. 주말인데 영내에 활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게. 보통 이 시간이면 족구하고 난리 났을 텐데. 잠시 후 병장이 다시 나왔다. 표정이 난처해 보였다. 저 죄송하지만 지금 부대 내 사정으로 면회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박동민 중사님께서 지금 업무 중이라 나오실 수 없다고 전해달라십니다. 뭐? 박지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주말에 업무 때문에 가족 면회를 막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박지훈이 팔을 잡아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박지훈은 차분하게 웃으며 병장에게 말했다. 동생이 많이 바쁜가 보네요. 근데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물건만 전해주고 갈게요. 행정반에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요? 멀리서 왔다고. 병장은 박지훈의 기품 있는 태도에 압도된 듯 머뭇거렸다. 보통의 면회객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돌아갔겠지만 이 여자는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장이 다시 들어갔다.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위병소 옆쪽 문이 열리며 박동민이 걸어 나왔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박지훈과 박지수는 차에서 내려 동생을 맞이했다. 동민아. 박지수가 반가움에 달려가려다 멈칫했다. 동민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누나들. 여긴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동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박지훈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동민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자 벗어봐. 추워. 그냥 가. 나 이래야 돼.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중사. 상급자가 명령하면 들어야지. 모자 벗어. 박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누나의 눈빛이 아니었다. 방첩사 장교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다. 동민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지수는 이미 눈치를 채고 동민의 뒤를 막아섰다. 벗으라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박지수가 동민의 손에서 억지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냈다. 아, 하지마. 저항은 무의미했다.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 자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흑. 야, 박동민. 동민의 왼쪽 얼굴은 엉망이었다. 광대뼈 부근에는 꿰맨 자국이 선명했고 눈 주변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었다. 붓기가 덜 빠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다. 박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거 뭐야? 누가 이랬어? 넘어진 거야. 작업하다가 쇠 파이프에 부딪혀서. 거짓말하지 마. 박지훈이 동민의 턱을 잡아 돌려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이건 둔기에 맞은 상처야. 찢어진 방향을 봐. 위에서 아래로 찍혔어. 넘어지면 찰과상이 넓게 퍼지지만 이건 국소 부위가 깊게 패였어. 누구야? 아니라니까. 그냥 실수로. 동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누나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박지우는 동민을 와락 끌어안았다. 차가운 패딩 점퍼의 감촉이 동민의 뺨에 닿았다. 바보 같은 놈. 누나가 뭐하는 사람인지 잊었어? 방첩사 중령이 내 누나야. 지수는 법무관이고 우리가 폼으로 군복 입고 있는 줄 알아? 말해. 어떤 새끼야? 언니. 나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쳐들어갈게.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박지수가 당장이라도 위병소를 뚫고 들어갈 기세로 몸을 돌렸다. 박지우는 동민을 아는 채로 박지수를 불렀다. 박소령 멈춰. 언니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어? 동민이 얼굴 안 보여? 나도 보여.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난장판 피우면 동민이 군 생활은? 동민이 전역할 때까지 여기서 왕따 당하게 만들고 싶어? 박지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위병소 벽을 발로 찼다. 시발. 진짜 어떤 개자식이냐고. 박지우는 동민을 차 뒷좌석에 태웠다. 일단 타. 여기 위병소 앞이야. 보는 눈 많아.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히터를 틀었지만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박지우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동민을 쳐다봤다. 동민아.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만 대답해. 토시 하나라도 거짓말하면 그땐 누나가 널 영창 보내버릴 거야. 알았어? 동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대장이야. 최만식 중령. 박지훈과 박지수의 눈이 마주쳤다. 올 것이 왔다. 언제 그랬어? 어젯밤에. 지휘통제실에서. 명패를 던졌어. 피하라고 던졌는데 내가 맞았다고 오히려 화를 냈어. 그 전에는 많아. 회식 때 술 안 마신다고 뺨 때린 적도 있고 행정반에서 정강이 걷어차는 건 예사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김하사도 맞아서 고막 터질 뻔했고 소대장들도 맨날 욕먹어. 증거는? CCTV는 행정반에만 있어. 대대장실 안에는 없어. 목격자는 당직 사관이랑 상황병들이 있었는데 다들 보복당할까봐 쉬쉬하는 분위기야. 박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켰다. 박지수 받아 적어. 최만식 중령. 육사 출신. 기수 확인하고. 동민아 너 의무대 기록 남았어? 아니. 의무대 가면 기록 남는다고 대대장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구급 상자로 처치했어. 꿰매는 건 읍내 병원 가서 내가 넘어진 걸로 하고 했고. 완벽한 증거인멸 시도네. 진단서는? 아직 안 끊었어. 박지수는 이를 갈았다. 특수폭행의 상해 의료법 위반 교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견적 딱 나오네. 이거 최소 징역 3년감이야. 옷 벗기는 건 기본이고 연금도 못 받게 만들어줄 수 있어. 박지우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려 당장 쳐들어가서 대대장 멱살을 잡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상대는 영관급 지휘관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상관 모욕이나 지휘권 침해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완벽하게 숨통을 끊으려면 확실한 증거와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동민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뭐? 누나 미쳤어? 쟤를 저기에 다시 들여보내라고. 박지수가 소리쳤다. 들어. 지금 쟤 빼내면 타령이야. 그리고 우리가 개입했다는 거 소문나면 증거 다 없앨 놈이야. 최만식 그놈 안심시켜야 돼. 동민이 넌 힘들겠지만 며칠만 더 버텨. 대신 누나들이 약속할게. 일주일 안에 저 부대 가루로 만들어줄게. 최만식 그 새끼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게. 동민은 누나의 단호한 눈빛에서 확신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큰 누나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다. 알았어 누나. 버틸게. 박지우는 동민의 손을 꼭 잡았다. 절대 티내지 마. 그리고 오늘부터 대대장이 하는 말 지시하는 거 날짜랑 시간까지 다 기록해놔.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응.
동민을 부대로 돌려보낸 뒤 자매는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돌아가는 차 안 분위기는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차가운 살기가 가득했다. 박지수는 조수석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김대위 나야. 6본 법무실 박지수 소령. 부탁 하나만 하자. 육사단 예하부대 징계 내역이랑 소원수리 접수 현황 좀 싹 다 뽑아줘. 특히 X대대 최만식 중령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내가 밥 살게. 아니 술 살게. 비싼 걸로. 전화를 끄는 박지수가 박지윤을 보며 물었다. 언니는 뭐 할 거야? 나? 박지윤은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누군가의 연락처를 검색했다. 화면에 방첩사 3처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동기들 좀 풀어야지. 최만식 그 인간 뒷조사부터 시작할 거야. 인사기록, 재산 현황, 사적인 만남까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지만 그 놈은 먼지가 아니라 쓰레기장이 나올 것 같거든. 그리고 다음 주에 사단 감찰 스케줄 잡을 거야. 방첩사 명의로 보안 감사 나간다고 공문 보낼 거야. 명부는 전방 부대 시설 보안 실태 점검. 타깃은 정확히 육사단 X대대. 와. 언니 직권 남용 아니야? 남용은 무슨. 정당한 업무 수행이지. 내 동생이 간첩 잡는 부대원인데 보안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러 가는 게 뭐 어때서. 박지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감히 내 동생 얼굴에 피멍을 들게 해? 최만식, 넌 이제 군 생활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났어. 내가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제네시스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국도를 질주했다. 자매의 복수는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난동이 아니라 법과 규정 그리고 정보력을 총동원한 시스템의 심판이 될 것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본부. 밤이 깊었지만 법무실 고등검찰부의 사무실은 환했다. 박지수 소령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육사단 예하 부대들의 최근 3년간 징계 대장과 사건 사고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이 미친 인간. 아주 부대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었네. 박지수가 혀를 찼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최만식 중령이 지휘하는 X대대는 무사고 300일 달성 선진 병영 우수부대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관의 눈으로 본 행간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상병 김호 훈련 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 의병 제대. 일병 2호 우울증으로 인한 현역 부적합 심사. 하사 최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전역 지원. 단순 사고나 개인 질병으로 처리된 건수가 타 부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분류된 부사관들의 전역 사유가 석연치 않았다. 박지수는 그중 한 명인 작년에 전역한 예비역 하사 최진우의 인사기록 카드를 뽑아냈다. 연락처가 남아있었다. 지금 전화를 받으려나? 박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잠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육군본부 법무실 박지수 소령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다. 군을 떠난 이들에게 6본 법무실의 전화는 공포 그 자체일 수 있다. 아, 네. 무슨 일로? 저 전역했는데요. 최진우 예비역 하사님 맞으시죠? 본인 잘못 때문에 전화드린 거 아닙니다. 육사단 X대대 복무 당시 겪으셨던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최만식 대대장 기억하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사람 이름. 제 앞에서 꺼내지 말아주십시오.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그 부대 안에 제 동생이 있습니다. 중사 박동민. 최 대대장 폭행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최 하사님도 당하셨죠? 그냥 넘어진 거 아니잖아요. 박지수의 절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상대방의 침묵이 길어졌다. 박동민 중사님요? 아, 동민이 형.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민이 형은 진짜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근데 형도 당했다고요?
네.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은폐하려고 해요. 저는 최 하사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신변 보호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 법정에 세워서 콩밥 먹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최진우가 입을 열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역할 때 몰래 챙겨 나온 건데 혹시나 해서 안 버렸거든요.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국군방첩사령부. 박지윤 중령은 보안감사 3팀 팀장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만식 중령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감찰 명목 하에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료였다. 팀장님, 이거 보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김대위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최만식 중령, 주말마다 철원 읍내 모텔촌 근처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잡힙니다. 근데 숙박업소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불법 사설 도박장 의심 지역입니다. 경찰 쪽 정보랑 대조해봤는데 바다 이야기 짝퉁 게임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박지윤의 눈이 번뜩였다. 도박? 군인연금 담보대출도 한도 초과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도박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그게 재밌습니다. 부대 운영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날짜랑 도박장 인근 ATM 입금 날짜가 교묘하게 겹칩니다.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대대 간부들 회식비 명목으로 결제된 식당들. 실제로는 영업 안 하는 유령 식당이 2군데나 있습니다. 박지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카드깡까지 했구나.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 박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재킷을 걸쳤다. 김대위 육사단 보안부대장한테 연락해. 다음 주 월요일 방첩사 본부 주관 전방부대 특별보안 감사 나간다고 통보해. 타깃은 1순위 X대대야. 알겠습니다. 명부는 뭘로 할까요? 최근 북한 무인기 이슈 관련 대공 용의점 및 부대 시설 보안 취약점 점검. 토달지 못하게 사단장한테는 내가 직접 협조 전화 돌릴 거니까 너는 감사반 꾸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챙기고 감청 장비도 챙겨. 아, 그리고 박지윤이 김대위를 보며 덧붙였다. 이번 감사 쥐잡듯이 잡는 컨셉이야.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뒤집어 엎는 걸로 분위기 잡아. 일요일 오후 육사단 X대대 군수과 사무실. 박동민 중사는 휴일임에도 출근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얼굴의 상처는 마스크로 가렸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누나들이 시킨 대로 해야 해. 그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이중장부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군수품 수불 대장과 실제 창고 재고가 맞지 않는 내역, 그리고 대대장이 빼돌린 부식비와 유류비 내역을 그가 따로 정리해둔 엑셀 파일이었다. 박 중사. 주말인데 나왔어? 갑자기 문이 열리며 작전과장이 들어왔다. 박동민은 황급히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며 일어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 예 과장님. 내일 월요일이라 미리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작전과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모니터를 힐끔거렸다. 최만식 대대장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콩고물을 받아먹던 그는 눈치가 빠른 인간이었다. 열심히 하네. 근데 얼굴은 왜 그래? 마스크는 왜 쓰고 있고? 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적당히 하고 들어가. 대대장님이 요즘 예민하시니까 괜히 눈에 띄지 말고. 작전과장이 나가자마자 박동민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복사가 완료되었다. 그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큰 누나 박지윤의 메시지였다. 내일 아침 9시. 손님 갈 거야. 모른 척하고 하던 대로 해. 박동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 육사단 X대대 위병소 앞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은색 스타렉스 2대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차량 옆면에는 아무런 마크도 없었지만 번호판은 국방부 소속임을 알리는 육자 번호판이었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정복을 입은 박지윤 중령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방첩사 흉장이,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뒤이어 사복을 입은 수사관 4명이 내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색 서류 가방과 장비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충성,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위병소 근무자가 긴장하며 물었다. 박지우는 대답 대신 공무원증과 공문을 내밀었다. 국군방첩사령부 박지훈 중령이다. 사단장님 승인하에 특별보안 감사 나왔다. 문 열어. 방첩사라는 말에 위병소 조장이 사색이 되어 인터폰을 잡았다. 지휘통제실. 현재 위병소에 방첩사 감사관님 도착하셨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대대 지휘통제실이 발칵 뒤집혔다. 잠시 후 흙먼지를 날리며 렉스턴 한 대가 본청에서 위병소로 달려왔다. 최만식 중령이 허겁지겁 내렸다. 전투복 상에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대대장 최만식 중령입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최만식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박지훈에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 손을 잡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했다. 보안 감사가 예고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바로 부대 안내해 주시죠. 시간 없습니다. 박지훈의 싸늘한 태도에 최만식은 민망한 듯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다. 아, 예.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대장실에 들어선 박지훈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사무실을 훑어봤다. 대대장님, 부대 보안 상태가 영 엉망이네요. 위병소 CCTV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 영내 울타리 쪽 센서도 작동 안 하던데요. 아, 그게 예산 문제로 보수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지휘관의 보안 의식 부재를 예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늘 중으로 서버실, 지휘통제실, 그리고 대대장실 보안 점검 싹 다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네, 대대장실요? 여기는 비밀 문서는 다 금고에. 그러니까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사적인 물건 없으시면 문제될 거 없잖습니까? 혹시 뭐 숨기시는 거라도? 박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고 최만식을 쏘아봤다. 최만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방첩사 중령, 그것도 저렇게 깐깐해 보이는 여자가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닙니다. 마음대로 보십시오. 하. 박지훈이 눈짓하자 수사관들이 탐지기를 들고 대대장실 여기저기를 훑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짐짓 서류를 보는 척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연병장 구석 탄약고 쪽으로 걸어가는 동생 박동민의 모습이 보였다. 다리를 저는 모습이 여전했다. 조금만 참아라. 박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탐지기를 돌리던 수사관이 소파 밑에서 신호를 잡아냈다. 팀장님, 여기 반응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파 밑을 뜯어내자 테이프로 붙여놓은 대포폰 하나와 USB가 발견되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왜 여기? 대대장님. 영내 반입 금지 물품인 비인가 통신장비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지훈이 비닐팩에 증거물을 담으며 물었다. 최만식은 말을 더듬었다. 그게 예전에 압수한 건데 제가 깜빡하고. 압수한 걸 왜 소파 밑에 숨기십니까? 이건 정식으로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돌려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박지훈은 최만식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아직 체포는 아니었다. 더 큰 한방을 위해 공포심을 심어주는 단계였다. 점심시간. 박지훈은 식당 이용을 거부하고 행정반을 급습했다. 그녀의 등장에 병사들과 간부들이 얼어붙었다. 군수과장 어디 있습니까? 박동민이 관물대 뒤에서 절뚝거리며 나왔다. 충성. 군수 담당관 중사 박동민입니다. 박지훈은 동생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군수 창고 재고 현황이랑 유류 수불 대장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10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동민은 미리 준비해둔 조작되지 않은 진짜 장부가 담긴 파일철을 박지훈에게 건넸다. 그리고 파일철 사이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끼워 넣었다. 박지훈은 서류를 받아들며 아주 짧게 동생과 눈을 마주쳤다. 잘했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류 상태가 양호하네요. 박 중사라고 했나? 관리 잘했군. 감사합니다. 박지훈이 나가자 지켜보던 최만식이 다가왔다. 그는 박동민을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다. 야, 너 혹시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그 장부 내가 준 거 맞지? 네, 대대장님. 지시하신 대로 작성한 장부입니다. 사실 박동민이 건넨 건 대대장이 조작하라고 지시한 가짜 장부가 아니었다. 거표지만 가짜였고 내용은 박동민이 밤새 정리한 비리 내역 원본이었다. 박지훈은 이걸 알고 가져간 것이었다. 최만식은 그것도 모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이번 감사만 잘 넘기면 내가 너 장기 복무 신경 써줄게. 최만식이 박동민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지만 박동민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보안 감사는 이틀간 계속되었다. 최만식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지만 의외로 박지훈은 대포폰건 외에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화요일 저녁 박지훈이 철수 준비를 하자 최만식은 안도감과 함께 아부를 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박중령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대 앞에 정말 맛있는 횟집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주 한 잔 어떠십니까? 오해는 푸시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최만식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즉시 부대 인근 최고급 횟집에 가장 비싼 룸을 예약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를 대동했다. 저녁 7시. 횟집 룸 안은 이미 술병이 쌓여가고 있었다. 최만식은 긴장이 풀리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박 중령님 같은 엘리트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최만식이 두 손으로 술을 따랐다. 박지훈은 말없이 잔을 받았다. 사실 군대라는 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규정 다 따지면 전쟁 못하죠. 제가 애들 좀 거칠게 다루는 것도 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술 기운이 오른 최만식은 횡설수설하며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았다. 박지훈은 핸드폰 녹음기를 켜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넌지시 물었다. 그래도 요즘 병사들이나 부사관들 인권의식이 높아서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듣자 하니 군수가 박중사인가? 좀 다친 것 같던데. 아, 그 멍청한 놈이요? 하하. 그 새끼는 맞아도 쌉니다. 일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제가 속이 터져서 명패를 좀 던졌는데 그걸 멍청하게 맞더라고요. 남자가 그 정도 깡도 없어서 군 생활 어떻게 합니까? 박지훈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유리잔에 금이 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되물었다. 명패를 던지셨다고요? 그거 특수 폭행 아닙니까? 에이, 폭행이라뇨. 사랑에 매죠. 그리고 걔는 제가 꽉 잡고 있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걔네 집안도 별 볼 일 없거든요. 누나가 둘 있다는데 뭐 연락도 안 한다고 하고 딱 봐도 흙수저 아닙니까? 제가 걷어주니까 굽신거리는 거죠.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도 낄낄거렸다. 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요? 걔네 집안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아, 그럼요. 군대는 줄 아니겠습니까? 박중령님, 저 육사 XX기입니다. 우리 방첩사 라인이랑도 친한데 제가 이번에 진급하면. 그때였다.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정복을 입은 박지수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육군본부 헌병대 수사관들과 육사단 헌병대장이 도열해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구십니까? 최만식이 술에 취한 눈을 비비며 물었다. 박지수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쾅 하고 내려놓았다.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박지수 소령입니다. 최만식 중령,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뭐? 체포? 내가 뭔데 감히 대대장을 체포해. 영장 가져와. 최만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박지수는 코웃음을 치며 체포영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여기 있네요, 영장.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군형법 위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중령님, 이거 좀 말려보십시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최만식은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지윤을 쳐다봤다. 박지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만식 씨, 호칭이 바뀌었다. 당신이 아까 말한 그 흑수저 박동민 중사 누나가 둘이라고 했지? 네. 그건 왜? 박지윤이 박지수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자매의 눈빛이 최만식을 꿰뚫었다. 내가 그 큰 누나고 얘가 작은 누나야. 방첩사 중령, 육본 법무관 소령. 이 정도면 당신이 말한 줄로 충분한가? 최만식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술이 확 깨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는 표정이었다.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희가 박동민 누나라고. 말도 안 돼. 말이 안 될 거 없지. 내가 사람 잘못 건드린 죄지. 박지수가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어내. 그리고 식당 밖에 대기 중인 호송차에 태워. 수갑 채워서. 잠깐만. 오해입니다. 제가 동민이. 아니 박중사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박중령님, 박소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최만식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발버둥 쳤다. 박지윤은 그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사랑의 매. 넌 법의 매를 좀 맞아야겠다. 감방에서 평생 썩으면서 반성해.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넌 피눈물을 흘려야지. 으악.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최만식의 비명소리가 식당 복도를 울렸다.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부대 간부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육사단 X대대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최만식의 추락은 그렇게 비참하고 요란했다. 최만식이 끌려가고 난 뒤 룸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주저앉아 떨고 있는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를 보며 박지윤이 말했다. 당신들도 공범인 거 알지? 방조죄, 증거인멸 시도. 줄줄이 엮여 들어갈 거니까 변호사나 알아봐. 저희는 대대장이 시켜서. 군인이 시키면 범죄도 저지르나? 비겁한 변명하지 마. 박지수는 싸늘하게 일갈하고 돌아섰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자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박지윤이 핸드폰을 꺼내 동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이제 푹 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최만식을 태운 헌병 차량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법정이라는 진짜 전쟁터가 남아 있었다. 최만식 중령이 긴급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육사단 X대대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지휘관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초유의 사태에 간부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달랐다. 행정반과 생활관 곳곳에서 억눌려왔던 안도의 한숨과 희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전 9시, 육군본부 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이 대대 본청을 접수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대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는 줄줄이 조사실로 불려갔다. 조사실로 쓰이는 소회의실 안. 작전과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헌병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다. 과장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최만식 씨가 횡령한 부대 운영비 과장님이 허위 영수증 처리해 준 거 맞죠? 어제 식당에서도 본인이 시인하는 거 다 들었는데 부인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안 그러면 고과를 개판으로 준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박동민 중사 왕따 시키라고 지시한 정황, 과장님이 중대장들 모아놓고 군수과장 투명 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한 녹취록입니다. 그게. 작전과장은 고개를 떨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만식에게 충성했지만 배가 침몰하자 가장 먼저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법망은 촘촘했다.
한편 주임원사는 박지윤 중령 앞에 앉아 있었다. 30년 군 생활을 했다는 그는 박지윤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손만 비벼댔다. 원사님, 부사관의 아버지라는 분이 부하 부사관이 그렇게 맞고 피 흘리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까? 그게 원사 계급장 단분이 할 행동입니까? 면목 없습니다. 대대장이 워낙 불같아서 저도 말년에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그만. 말년 편하자고 후배 피눈물 흘리게 하셨네요. 그대가 연금 삭감으로 치르시게 될 겁니다. 직무유기에 방조제 추가될 테니 각오하세요. 박지윤은 가차 없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그 주변의 골문 살까지 모두 쳐내야 했다. 박동민 중사는 헌병대 진술 녹화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지수 소령이 아닌 객관성을 위해 배정된 다른 군 검찰관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 두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동민은 알고 있었다. 박동민 중사, 진술하시겠습니까? 동민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숨기 급급했던 그는 이제 없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최만식 전 대대장은 상습적으로 저와 부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밤 11시경. 동민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그가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때마다 검찰관의 타자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다. 최만식이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순간이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동민을 누나들이 맞이했다. 박지수가 다가와 동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떨지도 않고 말 잘하더라. 누나들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고마워 진짜로. 박지윤은 동민의 찢어진 상처에 붙은 밴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제 시작이야. 재판 끝날 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어. 저쪽에서 변호사 사서 별짓 다 할 거야. 걱정 마. 나 이제 안 피해. 끝까지 갈 거야. 동민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와 싸우는 군인이었다. 2달 후 경기도 모처의 육군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례적인 대대장 갑질 및 횡령 사건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만식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염색을 못해 희끗희끗해진 머리와 구부정한 어깨는 그를 초라하게 보이게 했다. 최만식 측 변호인은 대형 로펌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다. 그는 재판 내내 교묘한 논리로 최만식을 변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과격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휘관으로서 부대 기강을 확립하고 부하를 훈육하려는 의욕이 앞선 사랑에 매였습니다. 사적인 악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수는 맨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녀의 입꼬리가 비소로 일그러졌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대 운영의 융통성을 위한 관행적인 예산 집행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박동민 중사가 증인석에 섰다. 변호인은 동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증인. 평소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대대장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죠? 앙심을 품고 과장해서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명패에 맞았다고 하는데 피하려다 실수로 부딪힌 거 아닙니까? 동민은 변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아닙니다. 피고인은 정확히 저를 향해 던졌고 욕설과 함께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 3년간 군단장 표창을 포함해 사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족한 건 제 능력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격이었습니다. 동민의 당당한 반박에 변호인이 당황했다. 이어 군 검찰관이 일어섰다. 박지수가 건네준 결정적인 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에 최만식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로그와 입출금 내역이 띄워졌다.
피고인은 횡령한 부대 운영비를 일명 바다 이야기 짝퉁 게임장 인근 ATM기에 입금했고 해당 날짜에 도박 사이트 머니가 충전되었습니다. 이게 부대 운영의 융통성입니까? 나라 지키라고 준 돈으로 도박이나 한 게 훈육입니까? 최만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변호인도 이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박지훈이 방첩사 라인을 통해 찾아낸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피고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국민의 혈세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2주 뒤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고인 최만식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제적하며 횡령액 전액을 추징한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징역 3년 실형. 그리고 제적.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불명예였다. 연금은커녕 퇴직금도 반토막 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박탈되었다. 최만식의 인생은 끝났다. 제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군에 바친 청춘이 얼만데. 최만식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울부짖었다. 박지훈과 박지수 그리고 박동민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동민은 속이 후련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왔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나 싶었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박지훈이 동민의 어깨를 감쌌다. 끝났다, 동민아. 응. 진짜 끝났네. 고생했다. 우리 막내.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계절이 바뀌어 철원에도 봄이 찾아왔다. 6사단 X대대 연병장 주변으로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병사들과 함께 풋살을 하고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덕장이었다. 폭언과 고성이 사라진 지휘통제실에는 합리적인 지시와 존중이 자리 잡았다. 박동민 중사는 여전히 군수과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장기 복무 심사에 당당히 합격했다. 아니, 합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성실함과 비리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사단장이 직접 치하했기 때문이었다. 박 중사님, 오늘 저녁에 회식 있는 거 아시죠? 새로운 하사가 밝은 얼굴로 물었다. 알지. 오늘 메뉴 삼겹살이라며? 내가 고기 굽는 건 기가 막히지. 동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 있던 흉터는 옅어져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가 되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주말 동민은 휴가를 내고 서울 큰 누나 박지훈의 집을 찾았다.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세 남매가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자, 다들 잔들어. 우리 동민이 장기 복무 합격 축하하고 악당 물리친 거 기념해서. 박지수가 맥주잔을 높이 들었다. 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다. 동민아, 요즘은 어때? 할만해? 박지훈이 상추쌈을 싸주며 물었다. 응. 요즘은 진짜 군인 된 것 같아. 애들도 잘 따르고 대대장님도 좋으신 분이야. 누나들 덕분이야. 그때 누나들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동민이 말끝을 흐리자 박지수가 핀잔을 주었다. 에이, 촌스럽게 왜 그래. 가족끼리. 그리고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용기 내서 증언하고 버텨준 게 제일 크지. 맞아. 우린 그냥 도구만 쥐어준 거야. 싸운 건 너야, 박동민 중사. 박지훈의 말에 동민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그래도 누나들이 내 누나라서 진짜 다행이야. 나중에 내가 별 달면 누나들 호강시켜줄게. 오, 박 중사 꿈이 큰데? 별 달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원사 달고 주임원사 하면 부대의 별이지 뭐. 세 사람은 깔깔거렸다.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 밖으로 퍼져나갔다. 박동민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철원만큼 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시원한 맥주를 들이켰다. 계급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배웠다. 그의 군 생활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만차로 꽉 막힌 군단 사령부 주차장. 그곳에서 한 소령이 헌병 병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 헌병! 너 눈깔 삐었어? 장교 자리에 웬 렌터카를 댔어? 그것도 모자라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에게 삿대질까지 퍼붓는데요. 어이, 거기 아줌마! 당장 차 안 빼? 그 순간 아줌마라고 불린 여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뀝니다. 그녀가 뒷좌석에서 주섬주섬 꺼내 입은 정복 어깨 위에는 소령보다 훨씬 높은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는데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소령. 육사단은 상급자한테 삿대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오늘도 속 시원한 사이다 한 잔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개념 상실한 소령을 참교육하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5군단 사령부 본청으로 향하는 도로는 아침 일찍부터 붐비고 있었다. 오늘은 군단장이 주관하는 전반기 작전 회의가 있는 날이다. 예하 사단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이자 실무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었다. 박동혁 소령은 자신의 낡은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거칠게 핸들을 두드렸다. 아 진짜. 위병소 통과하는 데만 20분이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러다 늦으면 또 사단장한테 깨질 텐데. 그는 입술을 잘근 깨물며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푸석푸석한 피부,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 어제도 육사단 참모 회식에서 과음을 한 탓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박동혁은 조수석에 던져둔 정모를 신경질적으로 쳐다보았다. 소령 계급장. 남들은 영관 장교라고 대우해 줄지 몰라도 이곳 군단 사령부에서는 발에 채는 돌멩이보다 흔한 계급이었다. 빌어먹을. 내 동기놈들은 벌써 중령 달고 대대장 나가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나는 나이 42에 아직도 작전과장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다니. 그의 불만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그는 올해가 마지막 진급 기회였다. 이번에도 중령 진급에 실패하면 군 생활은 사실상 끝이었다. 계급 정년이 코앞까지 닥쳐오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육사 출신 엘리트들이 득실거리는 군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열등감을 자극하는 기폭제였다. 위병소를 겨우 통과한 박동혁의 차가 본청 앞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예상대로 만차였다. 빼곡하게 들어찬 차량들 사이로 성판을 단 검은색 세단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어디 될 데 없나. 아, 시간 없는데. 그는 주차장을 두 바퀴째 돌고 있었다.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10분. 마음이 급해지니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때였다. 본청 입구와 가장 가까운 소위 명당이라 불리는 구역에 빈자리가 하나 보였다. 바닥에는 업무 차량 전용이라는 페인트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오케이, 저기다. 박동혁이 급하게 엑셀을 밟아 그곳으로 향하려는 찰나 검은색 신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 자리로 쏙 들어갔다. 번호판을 보니 허자가 찍힌 렌터카였다. 박동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야 저거? 렌터카?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감히 여기다가. 군단 사령부 본청 앞, 그것도 입구 바로 옆자리는 암묵적으로 대령급 이상이나 주요 보직을 맡은 중령들만 사용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렌터카라니. 박동혁의 뇌내 망상은 빠르게 돌아갔다. 민간인 군무원? 아니면 갓 임관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초임 장교? 그것도 아니면 면회 온 민간인? 누구든 간에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박동혁의 분노 버튼이 눌렸다. 기익. 박동혁은 렌터카 뒤에 차를 바짝 붙여 세우고 경적을 길게 울렸다. 빵. 빵. 주차 안내를 하던 헌병 완장을 찬 병사가 화들짝 놀라 뛰어왔다. 최민재 일병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박동혁의 차 창문을 두드렸다. 지휘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동혁은 창문을 반쯤 내리고는 씹어뱉듯 소리쳤다. 야, 헌병. 너 눈깔 삐었어? 저 차 뭐야? 여기 영관급 이상 우선 주차구역인 거 몰라? 어디서 굴러먹던 렌터카를 여기다 대게 해? 최일병은 잔뜩 위축되어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아닙니다. 저 차량은 군단 작전처 소속. 작전처 뭐? 작전처 행정관이야? 군무원 나부랭이가 본청 코앞에 차를 대? 야, 너네 헌병대장 누구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주차 통제가 있다위야? 박동혁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지나가던 다른 간부들이 힐끔거렸지만 박동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비틀린 권위의식을 자극했다. 자신이 이 구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하찮은 병사 따위는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월감이 찌질한 자존심을 채워주었다. 당장 차 빼라고 해. 내가 대야 하니까. 박동혁이 다시 한번 경적을 울리려던 찰나 앞선 렌터카의 운전석 문이 열렸다. 내린 사람은 여자였다. 박동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165cm 정도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 검은색 슬랙스에 짙은 회색 야전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야전 상의 지퍼가 목까지 올라와 있어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앳된 얼굴은 갓 임관한 중이나 대위 혹은 젊은 군무원처럼 보였다. 박동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그렇지. 딱 봐도 짬밥 안 되는 여군 아니면 군무원이네. 여자가 운전은 할 줄 아나. 그는 차 시동도 끄지 않고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전투와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박동혁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어이, 거기 아가씨. 아줌마인가? 여자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박동혁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눈빛. 하지만 박동혁은 그 눈빛을 겁먹어서 얼어붙은 것으로 착각했다. 지금 내 말 안 들려? 여기가 백화점 주차장인 줄 알아? 아무데나 막 쑤셔 박으면 다야? 여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 너 말고 여기 누가 있어? 너 계급 뭐야? 소속 어디야? 육사단 소령인 내가 와서 비키라고 신호를 줬으면 알아서 차를 빼야지. 뻔뻔하게 내려서 뭘 쳐다보고 있어? 박동혁은 검지손가락으로 여자의 야전 상의 깃을 삿대질하듯 가리켰다. 옆에 있던 최일병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끼어들었다. 지휘관님, 이분은. 야, 넌 빠져. 병사가 어디 간부들 대화에 끼어들어? 헌병이면 다야? 영창 가고 싶어? 박동혁이 최일병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최일병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차키를 주머니에 넣으며 박동혁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재밌네요. 육사단 소령. 뭐? 재밌어? 이 여자가 진짜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야, 너 직속상관 누구야?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너네 부서 개박살 내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단 군수처 박동혁 소령이야. 박동혁은 자신의 관등 성명을 훈장처럼 읊어댔다. 그는 기대했다. 이 여자가 소령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죄송하다고 빌며 차를 빼는 모습을. 그러면 자신은 짐짓 너그러운 척 다음부터는 조심해라고 훈계하며 우월감을 만끽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헛웃음을 흘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박동혁 소령. 육사단 군수처 운영과장 보직 맞습니까? 내 보직은 어떻게? 박동혁이 순간 당황했다. 자신의 보직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단순한 초임 장교가 아니라는 뜻일까? 아니면 군단 행정망에서 명단을 본 행정직 군무원인가? 여자는 대답 대신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정복 상의를 꺼냈다. 빳빳하게 다려진 짙은 녹색 정복. 오후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계급장은 분명했다. 중령. 박동혁의 눈이 탁구공처럼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숨이 턱 막혔다.
중령. 여자는 박동혁이 멍하니 굳어있는 사이 천천히 야전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정복 상의를 팔에 꿰어 입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는 손길은 느긋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박동혁에게는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가 정모까지 눌러쓰자 방금 전까지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상관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가 박동혁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반갑습니다. 박동혁 소령. 나는 5군단 작전처 작전계획장교 강수민 중령입니다. 내 얼굴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군단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작전처와 업무 협조할 일이 없었나 보죠. 하지만 강수민 중령의 시선이 박동혁의 흔들리는 동공을 뚫어버릴 듯 꽂혔다. 병사가 경례도 없이 영관 장교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헌병에게 손찌검까지 합니까? 육사단장은 부하 교육을 아주 자유분방하게 시키나 봅니다. 주차장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동혁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차 시비가 아니었다. 직속상관보다 무서운 상급 부대 실세 참모, 그것도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작전처 중령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순간이었다. 주차장 아스팔트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5군단 본청을 오가는 수많은 간부들의 시선이 힐끔힐끔 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박동혁 소령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동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그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짓을 되감기해보려 애썼다. 아가씨, 아줌마, 군무원 나부랭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강수민 중령이 박동혁의 눈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박동혁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박동혁 소령. 내 말이 어렵습니까? 관등 성명 대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박동혁의 정신이 돌아왔다. 군인의 본능이 이성을 앞섰다. 척추에 전기가 흐르듯 그는 몸을 굳혔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려 경례 동작이 엉망이었다. 충성. 아니. 단결. 제육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소령 박동혁. 경례 구호를 틀리는 초보적인 실수까지 범했다. 5군단의 경례 구호는 단결이다. 하지만 6사단 구호인 필승이 튀어나올 뻔하다가 혀가 꼬인 것이다. 강수민은 그 꼴을 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이었다. 경례 구호도 제대로 못합니까? 소령이나 단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당황? 내가 중령이라서 당황했습니까? 아니면 만만하게 봤던 여자가 상관이라서 당황했습니까? 강수민은 박동혁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회의 시작 5분 전.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차렷 자세 똑바로 합니다. 시선은 정면. 예. 박동혁은 부동자세를 취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 내복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지나가던 다른 부대 대령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지나갔다. 쪽팔림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나이 42에 본청 주차장 한복판에서 자신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 중령에게 얼차려에 가까운 훈계를 듣고 있다니. 강수민은 박동혁을 세워둔 채 그 뒤에 겁에 질려 서 있는 헌병 최민재 일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주차 안내 요원. 이병. 최민재. 놀랐지? 괜찮아. 자네는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야. 강수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 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간부들에게 당한 서름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강수민은 다시 고개를 돌려 박동혁을 노려보았다. 온도의 차이가 극명했다. 박소령. 지금 당장 이용사에게 사과합니다. 박동혁의 눈이 커졌다. 예? 중령님. 그래도 명색이 장교가 병사에게 사과를. 명색이 장교? 장교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1분 전 당신 입으로 뱉은 말 기억 안 납니까? 야, 너 눈깔 삐었냐?
내 귀에는 양아치 언어로 들리던데. 실시합니다. 강수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주변에 모여든 눈들이 많았다. 여기서 계기다가는 회의 시작도 전에 헌병대에 끌려갈 판이었다. 박동혁은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최일병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뻘 되는 병사. 평소 같았으면 눈도 못 마주칠 이등병 나부랭이. 미안하다. 모기만한 목소리였다. 강수민이 팔짱을 꼈다. 안 들립니다. 복명복창 확실하게 하듯이 다시. 박동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미안하다. 내가 착각해서 폭언을 했다. 미안하다. 최일병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다. 강수민은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동혁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박소령. 오늘 회의 참석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회의장에서 봅시다. 그리고 그 차 당장 빼서 연병장 임시 주차장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여기는 업무 수행 중인 군단 작전처 차량 구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작 그만. 갈 때도 경례는 생략합니까? 박동혁은 다시 한번 황급히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단결. 강수민은 대충 거수 경례를 받아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청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당당했다. 박동혁은 그녀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엑셀을 밟을 힘조차 없었다. 개망신. 시발 진짜 개망신.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차에 탔다. 손이 떨려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았다. 후진으로 차를 빼는 그의 그랜저 뒷공무니가 처량하게 흔들렸다. 5군단 사령부 본청 내부는 바깥 공기와는 또 다른 서늘함이 감돌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복도에는 전투와 굽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이곳은 야전이 아닌 군단이라는 거대 조직의 두뇌가 움직이는 곳이었다. 박동혁 소령은 연병장 구석 먼지 구덩이에 차를 처박아두고 땀범벅이 된 채 본청으로 뛰어들어왔다. 시계는 이미 회의 시작 시간인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늦었다. 좆됐다. 아, 진짜 오늘 일진 왜 이러냐?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참으며 1층 로비의 대형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상의는 구겨져 있었다. 급하게 손으로 툭툭 털어보지만 구겨진 자존심만큼이나 옷태는 살아나지 않았다. 그때 로비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타부대 소령 2명의 대화 소리가 박동혁의 귀를 때렸다. 야, 방금 주차장에서 봤냐? 육사단 아저씨 하나가 완전 탈탈 털리던데? 맞지? 그 여자 강수민 중령이잖아. 작전처의 독사. 와, 그 사람한테 걸렸으니 그 소령 군생활 꼬였네. 누구래? 육사단 군수 쪽이라던데? 박동혁은 흠칫 놀라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벌써 작전처 독사에게 털린 육사단 멍청이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강수민. 그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낯선 이름은 아니었다. 생각해보니 동기들 단톡방에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었다. 육사 출신 중에서도 선두주자. 군단장이 직접 스카우트해온 작전통. 별명이 얼음마녀 혹은 독사라고 했던가. 하필 걸려도 그런 여자한테 걸리냐? 박동혁은 젖은 손을 바지에 대충 문질러 닦고 심호흡을 했다. 일단 회의는 들어가야 했다. 안 들어가면 무단 이탈로 더 큰 징계를 받을 테니까.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2층 대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길고 엄숙했다. 벽에 걸린 역대 군단장들의 사진이 박동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대회의실 문 앞에는 위병 장교가 출입 인원을 체크하고 있었다. 육사단 군수지원대대 박동혁 소령입니다. 위병 장교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박소령님, 지금 9시 5분입니다. 군단장님 입장하셨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눈에 띌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그게 위병소 통과가 늦어져서. 빨리 들어가십시오. 뒷문으로 조용히 가세요. 박동혁은 고개를 숙이고 뒷문을 살짝 열었다. 현재 적의 예상 침투로에 대한 분석 결과.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또랑또랑한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다. 박동혁은 숨을 죽이고 회의실 내부를 훔쳐보았다. 엄청난 규모의 원형 테이블. 그 중앙 상단에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을 단 5군단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각 사단장과 참모장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하는 사람. 강수민 중령이었다. 조금 전 주차장에서 봤던 정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단상 위에 선 그녀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다. 수십 명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그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 공사의 수정 보완이 시급합니다. 특히 병참선 방어와 관련하여. 박동혁은 쥐 죽은 듯이 몸을 낮추고 맨 뒷줄 구석에 있는 배석 간부석을 찾아 기어갔다. 의자 소리가 날까봐 엉덩이를 살짝 들고 앉는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자리에 앉아 숨을 돌리며 고개를 든 순간 단상 위에 강수민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다. 그녀는 브리핑을 이어가면서도 아주 찰나의 순간 정확하게 박동혁이 숨어든 구석 자리를 응시했다. 그리고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보고 있었어. 박동혁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회의는 단순한 작전 회의가 아닐 것이다. 자신을 위한 처형대가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5군단 대회의실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무거웠다. 삼성 장군인 군단장이 입장하고 참모장에 앉아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수십 개의 의자가 동시에 드르륵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았다. 박동혁 소령은 맨 뒷줄, 배석 간부석 가장 구석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다. 그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상 앞에 선 강수민 중령에게 꽂혔다. 제발 주차장 얘기만 하지 마라. 여기서 그 얘기 나오면 난 끝이다. 박동혁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빌었다. 강수민 중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또랑또랑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전반기 작전 계획 분석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 위협 평가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화려하게 전환되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짚어가며 물 흐르듯 브리핑을 이어갔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 군단장의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한 듯한 완벽한 답변. 그녀는 프로였다. 박동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강수민은 단 한 번도 박동혁 쪽을 쳐다보고 않았다. 박동혁은 분명 그녀의 시야각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박동혁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 스쳐 지나갔다. 뭐지? 나를 못 본 건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려는 건가? 박동혁의 마음속에 희미한 안도감과 더 큰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무시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공포스러울 줄은 몰랐다. 차라리 욕을 먹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녀는 박동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이상으로 작전처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했네. 강중령, 역시 자네야. 분석이 아주 예리해. 군단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민이 절도 있게 목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자, 다음은 예하 사단 현안 보고. 육사단부터 시작해. 군단장의 지시에 육사단장 최영태 소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보고해. 박동혁의 차례였다. 그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책상 모서리를 짚어야 했다. 그는 준비해온 유인물을 들고 벌벌 떨며 입을 열었다. 이후 육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소령 박동혁입니다.
마이크도 없는 맨 뒷자리라 목소리를 크게 내야 했지만 잔뜩 쫄아버린 성대는 쇳소리를 냈다. 목소리가 왜 그래? 크게 안 해?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박동혁은 기겁하며 목청을 높였다. 현재 6사단 군수 지원 태세는 유류 확보율 95%로 양호하며 그는 유인물을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줄을 놓쳐버렸다. 같은 문장을 2번 읽고 수치를 틀리게 말했다. 탄약 비축량은 120%. 아니 102%입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박소령, 자네 지금 장난하나? 군단장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보고자가 자기 부대 수치도 숙지 못하고 들어오나? 전쟁 나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 건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혁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때였다.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넘기던 강수민 중령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군단장님,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 중령이? 그래 해봐. 강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박동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방금 박소령이 보고한 6사단 탄약 비축 데이터는 지난달 구형 자료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수치는 102%가 아니라 98%입니다. 실무자가 기본 데이터 확인도 안 하고 회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확인 사살. 그녀는 주차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더 치명적인 무능함을 찔렀다. 군단장 앞에서 실무자가 데이터도 모른다는 건 장교로서의 자격 상실이었다. 뭐야? 구형 자료? 군단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에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육사단장. 예. 군단장님. 자네 부하 관리 이따위로 할 건가? 어디서 저런 기본도 안 된 장교를 데려와서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 당장 내보내. 죄송합니다. 박소령 나가. 당장 나가. 사단장의 고함 소리에 박동혁은 도망치듯 회의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등 뒤로 수십 명의 비웃음과 사단장의 살기가 비수처럼 꽂혔다. 주차장에서의 서력전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철저한 능력 부정과 공개적인 축출만이 있었다. 헉. 회의실 밖으로 쫓겨난 박동혁은 복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사단장의 눈빛을 보니 복귀하면 죽음이었다. 아니, 복귀가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보직 해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탔다. 이 모든 게 강수민 때문이었다. 아니, 강수민에게 밉보여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탓이었다. 결자해지.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녀가 군단장에게 제가 데이터를 좀 깐깐하게 봤습니다. 박소령이 열심히는 합니다라고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박동혁은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이 1년 같았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간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동혁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강수민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타부대 대령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동혁은 체면이고 모고 없이 달려들었다. 중령님, 강 중령님. 강수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 옆에 있던 대령들이 의아한 눈으로 땀범벅이 된 박동혁을 쳐다보았다. 강수민은 대령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대령들이 사라지자 강수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녀는 박동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 회의장에서 쫓겨나셨으면 자숙하고 있을 것이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중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저 좀 잘 봐달라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진급 막차입니다. 처자식도 있습니다. 박동혁은 거의 울먹이며 빌었다. 그의 모습은 아침 주차장에서 떵떵거리던 소령이 아니었다. 비굴함 그 자체였다. 강수민은 팔짱을 꼈다.
박소령. 착각하시는 게 있군요. 당신이 회의에서 깨진 건 내가 데이터를 지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무능한 걸 왜 남 탓으로 돌립니까? 그건 아침에 주차장 일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또 핑계. 지겹군요. 강수민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스킨 향이 박동혁의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회의 망친 게 아닐 텐데요. 예? 그게 무슨. 강수민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보여주었다. 군단 감찰 참모. 발신 시간은 회의 시작 직전이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감찰 참모님께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본청 주차장에서 영관 장교가 근무 중인 헌병에게 폭언을 퍼붓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박동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감찰이요?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군 풍기 문란 및 상관 모욕으로 정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CCTV 영상, 해당 병사 진술서, 그리고 제 진술서까지 모두 첨부해서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금쯤 육사단으로 통보가 갔겠네요. 중령님. 아니, 주차 좀 잘못한 거 가지고 감찰까지 넘깁니까? 같은 군인끼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동혁이 악을 썼다. 강수민은 싸늘하게 코웃음 쳤다. 같은 군인? 아침에는 나보고 아줌마라면서요. 아가씨라면서요. 이제 와서 동료 의식 찾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양아치와 전우였던 적 없습니다. 강수민은 몸을 돌렸다. 기대하십시오. 5군단 감찰이 꽤 꼼꼼하기로 유명하니까. 아, 그리고 사과하려면 내가 아니라 그 병사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세요.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강수민은 미련 없이 떠났다. 박동혁은 복도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행정병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박동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감찰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군 생활 전체를 부검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육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실. 박동혁은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단장은 어제 복귀 보고도 받지 않았다. 내 눈에 띄지 마라는 전령의 말만 전해졌을 뿐이다.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노크도 없었다. 박동혁이 짜증을 내며 고개를 들었다. 야, 문 똑바로 안. 말문이 막혔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부하가 아니었다. 왼쪽 가슴에 감찰이라는 흉장을 단 소령 2명, 그리고 상사 1명. 5군단 감찰부 검열관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보다 더 어두웠고 도축업자보다 더 살벌했다. 육사단 운영과장 박동혁 소령 되십니까? 선임 감찰관이 건조하게 물었다. 박동기?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박동혁은 아는 얼굴을 보고 반색했다. 선임 감찰관은 박동혁의 동기였다. 하지만 그는 박동혁의 인사를 무시하고 차갑게 말했다. 박동혁 소령. 지금 이 시간부로 군단 감찰 조사 시작합니다. 업무 중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니, 동기끼리 왜 이래? 연락도 없이. 공무 수행 중입니다. 사적인 호칭 자제해 주십시오. 감찰관은 박동혁을 밀어내고 책상 상석을 차지했다. 뒤따라온 상사가 박동혁의 PC에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군단장님 서명 들어간 감찰 명령서입니다. 감찰관이 종이 한 장을 박동혁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제6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박동혁 복무 기각 및 비위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감찰. 비위 사실 확인. 이 단어에 박동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군단 본청 주차장에서 헌병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언. 둘째, 상관 강수민 중령에 대한 모욕 및 하극상. 그거 오해라니까. 내가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셋째,
감찰관은 박동혁의 말을 자르고 말을 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박동혁 소령이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주말 골프장을 다녔다는 의혹. 그리고 부서 운영비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 박동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누구야? 누가 찌른 거야? 강수민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주차장 사건만 보고한 게 아니었다. 작전처의 정보력을 이용해 박동혁의 뒤를 캤거나 아니면 박동혁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누군가가 이 타이밍을 노려 터뜨린 것이었다. 김대위. 김대위 어디 있어? 박동혁은 자신의 신복인 김대위를 찾았다. 김대위가 장부만 잘 숨겼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구석에 서 있던 김대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감찰관에게 공손히 바치고 있었다. 김대위. 너. 김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군단에서 내려왔는데. 저도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옷 벗어야 합니다. 시키신 대로 영수증 처리한 내역, 배차 조작 내역.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박동혁이 김대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감찰 부사관이 그의 팔을 억세게 낚아챘다. 박소령님, 대기하십시오. 지금 추가 폭행 시도까지 하시는 겁니까? 감찰관이 싸늘하게 웃었다. 가지가지 하십니다. 주차장 갑질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파면 팔수록 노다지네. 이거 징계가 아니라 군사법원 가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박동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짜증냈던 그 찰나의 순간 헌병에게 소리 지르던 그 오만의 대가가 자신의 군 생활 20년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무실 밖에서는 다른 간부들이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꼴쫓하는 조소가 담겨 있었다. 박동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계급의 성이 얼마나 부실한 모래성이었는지를. 5군단 감찰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3평 남짓한 방에는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서 돌아가는 CCTV 카메라만이 박동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동혁 소령은 이곳에서 3일째 조사를 받고 있었다. 출퇴근은 시켜줬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밤새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무너뜨린 뒤 아침에 다시 불러내 쥐어짜는 고도의 신문 기법이었다. 박소령님, 여기 3월 12일 카드 내역 봅시다. 청성가든에서 48만 원 결제하셨네요. 이거 부서 회식입니까? 감찰관이 영수증 사본을 흔들며 물었다. 박동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게 부서원 격려 차원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김대위 진술서에 다 있습니다. 이날 김대위랑 부사관들은 야근했고 박소령님 혼자 민간인 친구들 불러서 소고기 드셨다면서요? 여기 김대위가 첨부한 당일 야근 일지랑 식수 인원 현황이랑 안 맞습니다. 아니 그게. 이거 업무상 횡령입니다. 아시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죄질이 나쁩니다. 군대 밥 먹을 만큼 드신 분이 부하들 밥값을 횡령합니까? 감찰관은 박동혁의 자존심을 긁어대며 서서히 목을 조여왔다. 다음 차량 운행 일지. 4월 5일 식목일이죠? 관용차 1호차 배차 내서 어디 가셨습니까? 운행 일지에는 예하 부대 순찰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이패스 기록 조회해 보니까 춘천 IC 빠져나간 걸로 나오던데? 춘천에 우리 예하 부대가 있습니까? 박동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날은 내 연녀와 드라이브를 갔던 날이었다. 박소령님, 지금 주차장 갑질은 명함도 못 내밀 상황입니다. 강수민 중령님이 아주 작정하고 자료를 넘기셨더군요. 작전처에서 6사단 차량 동선까지 다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강수민의 그림자는 조사실 안에도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홧김에 찌른 것이 아니었다. 박동혁이라는 군인이 가진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기 위해 완벽한 수술 도구들을 감찰관 손에 쥐어준 셈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박동혁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돈 다 토해내겠습니다. 제발 옷만 벗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화가면 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싸늘하게 노트북 덮개를 닫았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군단장님 결제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군단 징계위원회 출석하십시오. 다음 날 오전 5군단 사령부 소회의실. 징계위원회는 드라마처럼 소란스럽거나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서류 넘기는 소리와 볼펜 소리만이 들렸다. 위원장석에는 군단 인사처장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감찰참모, 법무참모 등 군단의 실세 대령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 구석 참고인석에는 강수민 중령이 앉아 있었다. 박동혁은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징계 대상자석에 앉았다. 강수민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무표정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제육보병사단 소령 박동혁.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법무장교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낭독 시간만 5분이 넘게 걸렸다. 주차장 폭언부터 시작해 법인카드 횡령, 관용차 유용, 근무지 이탈. 듣고 있자니 얼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대상자 최후 소명하십시오. 위원장의 말에 박동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순간의 실수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20년간 국가에 헌신한 점을 참작하시어 부디 선처를. 그때 감찰 참모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헌신? 박소령. 자네가 말하는 헌신이 부하들 밥값 떼먹고 민간인이랑 골프 치러 다니는 건가? 면목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건. 헌병 병사가 제출한 탄원서 읽어봤나? 감찰 참모가 종이 한 장을 들어보였다. 그 병사 자네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어. 간부들이 무서워서 위병 근무를 못 서겠다고 하더군. 자네가 20년 군 생활하면서 한 짓이 고작 애들 트라우마 심어주는 거였나? 박동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수민 중령.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할 말 있나? 위원장이 강수민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박동혁은 내심 기대했다. 그래도 같은 영관 장교인데 너무 심하게 매장시키지는 않겠지. 강수민은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동혁 소령은 사건 직후 저에게 사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비굴한 타협이었지 피해 병사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부하 장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박동혁을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런 인원이 지휘관이나 참모로 남는다면 제2, 제3의 피해 병사가 나올 것입니다. 군의 기강을 위해 일벌백계를 건의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위원들은 잠시 수기를 거쳤고 결과는 즉시 통보되었다. 주문 정직 3개월. 부수 처분 징계금 부과 및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회부. 정직 3개월. 군인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급여 중단, 진급 불가, 그리고 현부심을 통한 강제 전역 절차. 박동혁의 군 생활은 5군단 소회의실에서 도장 찍히는 소리와 함께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육사단으로 돌아온 박동혁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었다. 보직 해임 명령이 떨어졌고 당장 내일부터 정직 처분이 시작되어 부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인 운영과장실로 들어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가 왕처럼 군림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폐가처럼 썰렁했다. 과장님. 아니 소령님. 박스 구해놨습니다. 김대위가 빛나면 박스 2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김대위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존경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김대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 진급할 때 얼마나. 소령님. 빨리 싸고 나가주십시오. 후임 과장님 오시기로 해서 청소해야 합니다. 김대위는 박동혁의 말을 자르고 등을 돌려버렸다. 사무실 밖 행정병들도 박동혁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박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다. 가족사진, 빛바랜 표창장 몇 개, 그리고 낡은 슬리퍼. 20년 군 생활의 흔적이 라면 박스 2개에 초라하게 담겼다.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군복 정복. 그는 정복을 박스에 구겨 넣었다. 달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동혁은 박스를 들고 터덜터덜 복도를 걸어 나왔다. 누구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저녁식도 꽃다발도 박수 소리도 없었다. 본청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훅 끼쳐왔다. 주차장에는 자신의 낡은 그랜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며칠 전 그 주차장 자리 하나 때문에 고함을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겹쳐 보였다. 고작 이 주차 한 번 때문에 아니었다. 주차 때문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업보가 썩은 인성이 주차장 사건을 계기로 터져버린 것이었다. 강수민 중령은 그 고름을 짜낸 의사였을 뿐이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였다. 젊은 헌병이 차를 세웠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나야. 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부대 출입인가 말소되셨습니다. 출입증 반납하시고 방문증 끊고 나가셔야 합니다. 병사는 사무적이었다. 박동혁은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빼서 병사에게 건넸다. 삑. 리더기가 카드를 인식하고 반납 처리를 알리는 기계음이 울렸다. 통과하십시오. 병사는 경례를 하지 않았다. 이제 박동혁은 상관이 아니라 그냥 방문객이었으니까.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박동혁은 핸들을 붙잡고 오열했다. 계급장이 떨어진 어깨가 시렸다. 세상 밖은 전쟁터보다 더 춥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 아저씨, 차 똑바로 안 빼요? 발렛 맡겼으면 빨리빨리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고급 외제차 창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차관리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뛰어왔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차가 많이 밀려서. 죄송하면 다야? 내가 여기서 기다린 게 몇 분인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자르라고 할까? 젊은 남자는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중년 남성을 몰아세웠다. 중년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름표에는 주차관리원 박동혁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박동혁은 몇 달 전 군복을 벗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결과는 전역. 불명예스러운 강제 전역이었다. 퇴직금은 횡령액 변상으로 절반이 날아갔고 연금은 삭감되었다. 군대 경력을 살려보한 업체나 군무원 쪽에 지원해보려 했지만 징계에 의한 불명예 전역 기록은 주홍골 씨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남의 차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내가 육군 소령이었는데. 대대장급 장교였는데. 박동혁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젊은 고객의 폭언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문득 지난 여름 5군단 주차장에서 자신이 헌병 병사에게 했던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야, 너 눈깔 삐었어?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그 병사가 느꼈을 모멸감이 이런 것이었을까? 박동혁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늙은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뒤늦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다. 빵! 야, 멍하니 있지 말고 비키라고. 뒷차의 경적 소리에 박동혁은 화들짝 놀라 엑셀을 밟았다. 그의 계급장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시각 포천 5군단 사령부 대강당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연말 지휘관 회의 및 진급 신고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 군단장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진급 예정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다음. 작전처 작전계획장교 중령 강수민. 2002X년 1월 1일부 대령 진급 예정. 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수민은 단상으로 올라가 군단장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단결. 축하하네, 강대령. 자네 덕분에 우리 군단 작전 태세가 한 단계 올라갔어.
앞으로도 기대하겠네. 군단장은 강수민의 어깨에 대령 계급장을 달아주며 악수를 청했다. 강수민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육사 졸업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군이라는 편견과 싸우고 경무에 시달리며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여군이라서 줄을 잘 서서 진급한 것이 아니었다. 실력으로 증명했고 원칙으로 살아남았다. 박동혁 같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지켜낸 명예였다. 강단 아래에서 동료 참모들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강수민은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경례했다. 행사가 끝나고 눈이 소복이 쌓인 본청 앞 주차장. 강수민은 관용차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섰다. 주차 통제 초소 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왼팔에 초록색 견장을 찬 군사경찰. 최민재였다. 일병이었던 그는 어느새 상병이 되었고 분대장이 되어 늠름하게 주차 통제를 지휘하고 있었다. 어이, 최 분대장. 강수민이 부르자 최민재 상병이 뒤를 돌아보았다. 강수민을 알아본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바로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단결. 안녕하십니까, 작전 계획장교님. 아니, 대령 진급 축하드립니다. 소식은 벌써 병사들 사이에도 퍼진 모양이었다. 강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고마워.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네. 이제 분대장인가? 예. 지난달에 달았습니다. 다 중령. 아니, 대령님 덕분입니다. 최민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때 주차장 일 이후로 군 생활 포기하고 싶었는데 대령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전역하면 경찰 공무원 시험 볼 건데 대령님처럼 멋진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수민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최민재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네는 이미 멋진 군인이야.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한다는 거 자네 보면서 느껴. 감사합니다. 박동혁 소령 소식은 들었나? 조심스러운 질문에 최민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덤덤해졌다. 네. 행정반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밖에서 많이 힘들게 사신다고. 솔직히 처음엔 고소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타깝습니다. 군복 입었을 때 잘하시지 왜 그러셨나 싶어서요. 그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용서이자 연민이었다. 강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잊지 말자고. 그 팔뚝의 견장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강수민은 최민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이 눈길을 헤치고 위병소를 향해 나아갔다. 최민재 상병은 떠나는 차를 향해 오랫동안 거수 경례를 유지했다. 단결. 포천의 하얀 설원 위로 두 군인의 경례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교차했다. 누군가는 계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졌고 누군가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돌아가는 차갑지만 명확한 이치였다.